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숙입니다. 올해 75. 경기도에서 외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2년간 살아있는 송장 취급을 받으며 제 손으로 직접 제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던 끔찍하고도 기막힌 기록입니다. 제 며느리는 지난 2년 동안 매일같이 제 혈압약을 소화제로 바꿔치기 했어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하나뿐인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고 싶어서 애써 눈을 감았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관 뚜껑을 닫아준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의 관 뚜껑은 내가 직접 다듬어, 그리고 2년의 지옥문은 이 어미가 활짝 열어주마. 남편이 하늘로 떠나고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뿐인 아들 강훈이와 며느리 유라,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수빈이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죠. 강훈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성도 지극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강훈이가 결혼한 유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싹싹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건강 챙기는 것부터 집안일까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유라의 첫 인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하다니 저는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빛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훈이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안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강훈이는 친구와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는데 처음 몇 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수빈이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강훈이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짙어갔고 유라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강훈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서 걱정이에요. 처음엔 저를 걱정해주는 며느리의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유라의 눈빛에서 따스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혼자 고민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3년 전 저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어디에 뭘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하거나 하는 정도였죠.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라가 먼저 제안했을 때는 고마웠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죠. 어머님, 제가 약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라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유라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마치 귀찮은 짐을 보는 듯한,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죠.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닐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좀 봐줘. 엄마는 바빠. 예전에는 직접 저를 챙겨주던 유라가 점점 손녀에게 저를 떠맡기기 시작했어요.
16살 수빈이가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 늘어갔죠. 그리고 강훈이는 사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집안일은 모두 유라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면서 집에는 언제 들어와. 늙은이는 치매 걸려서 손만 가고.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유라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든데 제가 치매까지 걸려서 부담을 주고 있으니 화가 날 만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날 밤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보다 갈증이 심해서 늦은 밤에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걱정 말라니까요. 저 늙은이 혈압약 내가 매일 소화제로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갔죠. 재산만 넘겨받으면 당신 빚부터 갚아준다니까요. 그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말이에요. 혈압약을 소화제로 바꾸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자연사한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간신히 버텼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강훈이는 모르는 거죠? 당연히 모르죠. 바보 같은 남편은 내가 시어머니 약 잘 챙겨준다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혈압약이든 소화제든 하얀 알약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모른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로 강훈이는 전혀 모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한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약도 꼬박겨 챙겨드렸어요. 하얀 소화제를 건네는 유라의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저는 그 약을 받아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맙다, 유라야. 하지만 저도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만 했죠. 그 하얀 알약을 입에 넣는 척하면서 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유라가 자리를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뱉어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가 지금 생존을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유라가 차려준 김치찌개를 먹는데 평소보다 너무 짰어요. 보통 사람이 먹기에도 힘들 정도로 짠맛이었죠. 어머님, 어떠세요? 맛있게 드세요. 호호. 유라는 저를 지켜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고혈압 환자에게 짠
음식은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혈압약도 안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심받지 않으려면 먹어야 했어요. 억지로 삼키면서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날 밤 혈압이 너무 올라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지럼증도 심했고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며느리의 계획대로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와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물려주신 약초 비법이 떠올랐죠. 뒤뜰 창고에 어머니의 약초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유라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뒤뜰로 나갔어요. 창고 안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약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산사나무 열매, 결명자, 국화 등 혈압에 좋다는 약초들을 몰래 다려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며느리의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외면이었어요. 엄마, 유라가 엄마 약 잘 챙겨주고 있죠? 우리 유라 아니었으면 우리 집 어쩔 뻔했어요. 강훈이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소금 범벅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도 제 얼굴이 붓, 혈색이 나빠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했어요. 아들아, 요즘 어미가 좀 이상하지 않니?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강훈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치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라가 얼마나 정성껏 엄마 돌봐주는데 괜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치매에 걸린 노인의 헛소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녁, 강훈이와 유라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해요. 약을 바꿨다든지 음식이 너무 짜다든지 그러게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약 좀 더 강한 걸로 바꿔달라고 해볼까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제가 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당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라고 확신하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훈이가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경우든 제 아들은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강훈이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마치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엄마, 요즘 좀 조심해요. 밤에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제 행동을 감시하려는 의도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저를 통제하려고 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제가 십달을 품고 젖을 먹이고 아파서 밤새 간병하며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강훈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돌봐준다고 하니까 그쪽에 의존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었어요. 진짜 효자라면, 진짜 아들이라면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챘을 거예요. 어느 날 밤, 강훈이가 늦게 들어와서 유라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라야, 고마워. 엄마 돌봐주느라 고생 많아. 괜찮아요. 어머님도 이제 많이 편해지셨고 약효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엄마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변호사랑 상담해 봤는데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훈이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적이고 아들은 공범이나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저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 악마 같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내 아들에게도 벌을 내려야겠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제 유일한 편은 16살 손녀 수빈이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만이 제 연기 뒤에 숨겨진 슬픔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어요. 할머니 왜 자꾸 밥을 남겨요? 맛이 없어요? 할머니 오늘따라 얼굴이 더 부은 것 같아요. 어디 아파요? 수빈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수빈이는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엄마가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런 수빈이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16살짜리가 할머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요? 하지만 그 아이의 따뜻함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수빈아, 할머니는 괜찮다. 내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게 할머니는 제일 하지만 수빈이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대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죠. 수빈아, 엄마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이해해줘야 해. 하지만 수빈이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약 주는 거 봤는데 왜 약이 전과 다르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분홍색이었는데 지금은 하얀색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빈이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이 아이가 진실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빈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할머니 예전 약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응, 엄마가 약장에 넣어뒀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그날 밤 수빈이가 몰래 제 방으로 왔어요. 손에는 예전에 제가 먹던 분홍색 혈압약이 든 약봉지와 지금 먹고 있는 하얀 소화제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약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이건 혈압약이고 이건 소화제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빈이가 직접 확인해 준 거였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약을 바꾼 게 맞죠? 수빈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수빈아,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우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봐. 그리고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수빈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뭐든지 할게요. 엄마를 혼내줘야 해요. 그날부터 저와 수빈이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빈이는 제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 줬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기계에 능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버튼 누르면 녹음돼요.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녹음하세요.
수빈이가 가르쳐준 대로 며느리가 저를 구박하거나 악담을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녹음은 다음 날 바로 나왔어요. 정말 언제까지 살 거야, 이 늙은 여편네가. 하루 빨리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유라는 제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녹음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할머니, 이제 카메라도 설치해야 해요. 수빈이는 용돈을 모아서 작은 녹화 카메라를 여러 개 샀어요. 요즘은 버튼만 한 크기의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엄마 몰래 여기저기 숨겨놓을게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짓들을 다 찍어야 해요. 수빈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부엌에, 거실에, 제 방 앞 복도에까지 카메라를 설치했죠. 며느리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제 음식에 소금을 들이붓는 장면이 차곡차곡 증거로 쌓여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며느리가 전화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응, 맞아. 얼굴이 퉁퉁 붓고 있어서 조만간 뇌졸중 올 것 같은데. 카메라에는 유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통화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강훈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 바보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어요. 강훈이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기억하지? 그것도 다 시어머니 집 담보로 빌린 거야. 시어머니만 죽으면 집도 내 거, 보험금도 내 거야. 그제서야 모든 그림이 완성됐어요. 유라는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강훈이의 빚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제 죽음이 있었던 거죠. 수빈이와 함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가면 돼요. 아니야, 수빈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며느리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럼 언제요? 시할아버지, 제삿날을 기다리자. 한 달 후가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어요. 그날이면 모든 친척이 다 모일 테니까 그때가 유라의 가면을 벗겨낸 최적의 타이밍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더욱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가끔 수빈이 이름을 헷갈려 부른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어머님, 치매가 많이 심해지신 것 같네요. 유라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제가 더 혼란스러워할수록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더욱 대담해졌어요. 약을 바꿔치기 할 때도 제 앞에서 당당히 했고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몸에 좋은 약이에요. 많이 드세요. 하얀 소화제를 주면서도 뻔뻔스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강훈이를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유라 말로는 밤에 이상한 소리도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를 전문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어떨까요? 강훈이와 유라는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끝이었을 거예요. 수빈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제삿날을 기다릴 수 없겠다.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원래 계획대로 하자. 며칠만 더 버텨보자. 저는 마지막까지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친척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제가 그려온 복수의 완성이었거든요. 드디어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모든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이 자신의 인생 제삿날이 될 줄은 말이에요. 아침부터 유라는 부산하게 제사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더라고요.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님, 오늘 친척분들 많이 오시니까 옷도 좀 예쁘게 입으세요. 유라는 저에게 깔끔한 한복까지 입혀주었어요. 마지막 연기였죠. 효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후 2시쯤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모두 와서 집안이 북적거렸어요. 아유, 형수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친척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유라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유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버님, 어르신들.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라에게 집중됐어요. 어머님을 더 이상은 집에서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셔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큰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경수가 그렇게 심하단 말이냐? 네,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가끔은 폭력적으로 변하시기도 해요. 잠시 후에 병원 차가 올 예정입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평생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며느리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탁! 이 천하의 몹쓸 것. 내가 감히 누구를 정신병원에 보내.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죠. 유라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제가. 이래서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력. 저는 차갑게 웃으며 거실 TV 리모컨을 들었어요. 수빈이가 미리 준비해둔 USB를 TV에 연결했죠. 그래. 폭력이 뭔지 너희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마. 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유라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영상이었어요. 분홍색 혈압약을 빼고 하얀 소화제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냐 도대체? 큰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다음은 유라가 제 밥에 소금을 쏟아붓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었죠. 빨리 죽어버려. 이 늙은 여편네야. 언제까지 살 거야. 유라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유라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작은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냐? 녹음기에서는 유라가 외부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그 재산만 넘겨받으면 당신 빚부터 갚아준다니까. 이제 모든 친척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강훈아, 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내 어미가 아니라
내 아내의 말만 믿었던 너도 이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다음 녹음은 강훈이와 유라가 나눈 대화였어요. 유라야, 엄마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들 강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네 아내가 내 음식에 소금을 들이붓는데도 몰랐고, 내 얼굴이 퉁퉁 붓는데도 몰랐고, 내가 밤마다 괴로워하는데도 몰랐다는 거냐? 강훈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모든 것이 밝혀지자 유라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용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를 바라?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의 장난이었어요. 장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2년 동안 매일 내 혈압약을 바꿔치기 한 게 장난이라고? 내 음식에 소금을 들이부은 게 장난이라고? 친척들도 유라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어요. 이 미친년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어요. 잠깐. 내가 할 말이 더 있어. 저는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유라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 그래, 주마. 아주 뜻깊은 곳에 내 이름으로 써주마. 유라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설마 용서해주는 건가 싶었나 봐요. 나는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존속 사기 및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유라 재단을 설립하겠다. 유라의 얼굴이 다시 새하얗게 변했어요. 네 더러운 이름이 평생 좋은 일에 쓰이며 박제되도록 말이다. 전국의 모든 사람이 최유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 며느리를 떠올리게 될 거야. 유라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냐? 네가 원한 건 내 재산이잖아. 이제 네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거야. 강훈이도 멍하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수빈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신고했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곧 와요. 수빈아, 고생 많았다. 수빈이는 제 곁으로 와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졌어요. 친척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10분 후, 집 대문 앞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함께 도착했어요. 유라는 경찰차에, 충격으로 쓰러진 강훈이는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저는 제 손으로 길고 길었던 지옥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존속살해 미수, 사기, 학대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강훈이는 오랜 치료 끝에 퇴원하여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어요. 저는 아들을 용서하지도 내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의 잘못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했죠. 강훈아, 내가 진짜 반성한다면 앞으로는 어머니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네, 엄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손녀 수빈이와 함께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약초를 가꾸며 살고 있어요. 그 작은 뒤뜰에서 산사나무와 결명자를 키우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돈도 명예도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수빈이는 그 일 이후로 더욱 의젓해졌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수빈아, 할머니가 내 덕분에 살았다. 할머니도 정말 용감했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가끔 강훈이가 찾아와서 안부를 묻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겠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으니까요. 제가 설립한 최유라 재단은 실제로 많은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도우고 있어요. 유라의 이름이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뜻깊은 일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말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제 피눈물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저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기 전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나마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처럼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